모든 시민은 MC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일일 MC를 맡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이신 AI 강국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모두의 질문 Q가 저희가 새로 런칭한 홈페이지가 있는데 모두의 질문 Q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책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AI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기술 혁신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서 그래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발전하는 그 속도만큼 또 다른 부작용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 등 아주 심각한 문제들,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AI 관련해서는 정책,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희망, 기대, 그리고 불안, 공포,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다들 아시죠? 사피엔스. 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 시대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국회 사랑제에서 7시부터 대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델리민주에서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어쩌면 우리나라 AI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대담을 7시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AI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오늘은 이제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하고도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성균관대학교의 인공지능 신뢰성 센터의 송경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면이죠. 네, 네네. 네.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네. 그 토론에서 만난 게? 맞습니다. 네네. 네. 국회에서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AI를 주제로 토론회, 포럼 등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원들께서 관심 분야 다양하셔서 의료, 경제, 산업, 그리고 반도체, 과학기술 할 것 없이 AI가 다루고 있는 각 분야들에 대해서 토론, 그리고 발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쏟아내 주시는 우리나라 AI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정말 매일매일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교수님의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인공지능 신뢰성 센터에 계시네요. 네. 예. 여기에서 이 신뢰성 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바야흐로 오늘날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 문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예요. 특히나 오늘 같은 때 헌재는 신뢰할 수 있는가? 큰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걱정이 많으시죠? 여기서 신뢰성 매우 중요한 화두인데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네, 지금 좀 전에 유발 하라리 이제 한국 방문 얘기를 하셔서 마침 유발 하라리가 제가 그냥 존칭을 생략하고 얘기하신 것 중에 신뢰의 역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사람 간에는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서로 못 믿고 그런데 AI는 오히려 믿을 수 있다. 네, 그게 신뢰의 역설이다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AI를 믿을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는 AI 이거는 AI가 단순히 정확하냐,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걸 좀 넘어서서 그걸 포함해서 과연 AI가 편향이 없냐, 차별을 사실은 그대로 학습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결과물에.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편향성이 있다든지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있게 된 경우에는 그런 편향성이 있는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히 또 그런 결과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뭐 대출 심사나 채용이나 이럴 때 그걸 쓰게 되면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거고요. 그런 편향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게 할 거냐의 문제. 네. 뭐 그리고 해킹이라든가 이런 안전,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충분히 갖고 있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화두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데이터. 사실 AI의 가장 핵심은 저는 이 데이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딥시크 쇼크 때문에 충격을 좀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시대에서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규모의 자본 투입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도 하거니와 방대한 그 선 데이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큰 빅테크 기업들이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을 거고 후발주자들은 당연히 그만큼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니까 그게 가능했다.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의 확보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접근성에 있어서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훨씬 유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후발주자이면서 공공 데이터의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공공 데이터의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이런 네.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데이터를 우리 국민들이 또 정보 보호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의료나 금융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공공을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은 어디까지 오픈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의 신뢰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혹시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각각의 지표들 좀 만들어서 사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성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신뢰성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편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들, 또 뭐 실질적으로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활용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보안의 문제들을 얼마나 또 지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이 지켜야 될 지침서를 뭐 과기정통부 사원에서도 몇 년 전에 만들기도 했고 지금 정보통신기술표준협회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 갖춰서 모델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증을 내주기도 합니다. 아직은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권장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인증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델들이 과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신뢰성을 확보했는지를 각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의 예만 어떤 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말씀하셨으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 건지, 네, 데이터의 편향성을 충분히 그걸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고 남성에 대한 데이터만 되게 많다. 그럼 당연히 남성 편향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전에 그 아마존의 사례에서 그게 있었는데 아마존에서 자기네들이 이력서를 스크리닝을 사전에 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그걸 썼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 학습시킨 게 과거 10년간의 채용할 때 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대부분 남성이다 보니까 그 이제 이력서 검증 시스템이 뭐 여자 대학이라든지 뭔가 여성 기숙사라든지 여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점수를 낮게 주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낮게 주고 뭐 실행했다, 엑스큐트했다, 뭔가 뭐 이런 강한 남성형 좀 단어들 이런 거에는 또 더 선호도를 보이고 이런 이제 편향성이 이제 그게 발견이 돼서 여러 번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극복이 안 돼서 18년에 사용을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쓰는 데이터가 충분히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있고 편향성이 없는 건지 인종적, 계층적, 뭐 성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점검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초기 모델들, 그 AI 초기 모델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었냐면 그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시뮬레이션 시키는 데이터셋들을 만약에 경상도의 사람들을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면 얘가 이제 데이터 내놓을 때 답을 경상도 사람들이 사고 방식으로 나오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나오면 그 단어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에 편중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역적 계층, 그러니까 성별 그 데이터가 이렇게 고르게
배분해서 분배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딥시크가 지금 중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성향을 많이 반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우리나라의 주권에 맞는 그런 A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도 우리나라 사람들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게 지금 큰 문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곳에서 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전 세계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사람들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버린 AI, 주권 AI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런 기초적인 모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네. 뒤늦은 후발주자이지만 AI 주권은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면 내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야? 네. 인공지능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디 구석구석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 예를 들면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작곡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창작의 영역까지 모두 다 AI가 정말 일을 잘하는데 네. 그런 세상이 오면 인간은 뭘 하지? 이런 질문들 굉장히 네. 근원적인 질문들 많이 하셨었어요. 인간이 그래도 나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역이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의 영역에서도 만약에 AI가 더 잘한다고 하면 인공지능한테 다 직업을 내주게 되고 우리가 그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군이 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두의 질문 큐레이터, 과학기술 큐레이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정치를 AI가 대신하게 하면 어떨까? AI 판사가 하면 판사도 AI가 대신하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굉장히 방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창의성의 문제를 네. 보면 창의성이 뭔지에 대한 이제 합의된 정의는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탐색을 잘하고 연결을 잘하는 거, 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잘 연결하는 능력이라든지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새롭게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AI가 과연 창의성이 있는 건가? 이제 AI는 많은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패턴을 이제 잠재적 패턴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이제 많이 쓰는 챗GPT나 이런 이제 거대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확률적으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하고 역시 이제 그림이라든지 음악도 비슷하게 그 패턴을 적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기는 뭔가 창의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창의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예술을 한다. 이럴 때는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그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거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AI가 만들어내는 게 과연 창의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보호돼야 될 저작물로 법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과연 AI가 만든 결과물이 보호돼야 될 저작물인가? 이게 또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AI가 만든 저작물은 창의성이 있는 저작물로, 그러니까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고 그냥 생성물인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실제로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AI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이걸 창작물로 보지 않는 거고요. 대신 이제 사람이 같이 좀 협업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협업 파트너처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교한 프롬프트로 자기가 이제 그걸 통해서 AI랑 같이 작업을 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걸 충분히 입증을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또 뭐 그걸 통해서 편집을 자기가 했다든지 재조합을 했다든지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가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겠냐. 또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지금 속도로 봐서는 훨씬 더 사람보다 더 독창적인 걸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언제까지 AI가 만든 거는 인정 안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사실상 그래서 우리 뭐 와이포 같은 이제 그 세계 재산권 기구가 제네바에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계속 국가별로 이제 의견 수렴,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바꿔야 될 거냐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전 세계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아직까지는 사람이 만든 그런 것만 저작권을 이제 부여한다, 창작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추세지만 근데
한번 이제 의원님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얼마나 이 창작하는 게 시간과 에너지와 뭐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쓰는데 11년이 걸리고 근데 여기 눈 깜짝하면 막 도깨비처럼 뭐 뚝딱뚝딱 만들어 내버리잖아요. 그것도 막 수많은 그런 작품을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운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희소성도 없고 그럴 때는 뭔가 좀 더 약한 저작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저작권은 뭐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4, 5, 70년, 뭐 50년 하는 미국에서 막 이렇게 다 지금 제도가 다르지만 상당한 기간 사후에도 보장을 해주는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 전혀 보장을 안 해주면 이제 창작자들 AI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데 의욕을 굉장히 꺾을 수도 있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좀 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약한 저작권을 보호하자 5년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런 대안도 이렇게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AI 자체가 혼자서 다 만든 거까지 허용해 주자 하면 그거는 AI가 사실은 뭔가 행위의 주체가 법적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지금은 사람과 법인에만 그걸 허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저작권은 사람만 하지만 특허나 뭐 이런 권리들 우리 산업자산권의 권리들은 법인, 사람과 법인. 그러면 AI도 법인격을 인정을 해줘야 되냐 또 이런 문제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좀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들이 있다. 근데 사람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다. 뭔가 다른 주체로서 조금 더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의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뭐 이제 일자리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를 극단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결국 최종에는 다 대체할 거다. 뭐가 남겠니? AI가 다 할 거야.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빅테크들이 막 경주하고 있는 AGI가 개발되면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동일한 정도 혹은 그 수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보다 뛰어난 거죠.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는 뭐가 지금의 어떤 지금 우리가 뭐 좁은 AI 뭐 이런 위크 AI 이런 표현인데 이걸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이제 스트롱 AI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되고 나면 사람이 뭐 걔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못하는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시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게 상당하니 좀 더 땡겨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좀 더 오래가는 영역들은 뭔가 사람의 감성, 공감 능력, 이래가 또 의사소통 기술 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대응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거, 전략적인 기획 뭐 이런 파트들은 그래도 사람이 한동안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일 거다라는 거고 이제 뭐 굉장히 여기가 돈이 많이 되는 영역, 시장이 큰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든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막 그걸 더 개발하겠죠. 어떤 데는 좀 쉽지만 그냥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고 뭐 그런 데들은 한동안 사람이 하게 좀 내버려 둘 겁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속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영역들이 좀 더 오래 갈 거라는 거고요. 하나 더 일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가 2년마다 한 번씩 그 미래 직업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게 2023년에 나왔고 이번에 2025년 1월에 나왔는데 그 두 보고서 간에 큰 차이가 있어요. 23년에 내놓을 때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즈니스 그 일에 34%는 AI가 지금 하고 있다. 66%는 사람이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5년에 내놓으면서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건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47%이고 근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 사람과 AI 간의 협업이 새롭게 그 영역이 들어갔어요. 협업이 30%. 뭐 이제 AI가 혼자 하는 게 한 24%, 23%뭐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도 이제 지금의 빠른 흐름을 반영을 해서 AI가 일단은 지금은 사람과 자꾸 협업해가지고 더욱더 좀 이렇게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아주 심플한 질문 해볼게요. 네. 판사는 AI로 대체할 수 있다. 네. 지금 아까 중요한 네. 얘기 뭐였냐면 네. AI가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학습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서 답을 내는 거예요. 이거 네. 판사가 하는 일이죠. 네. 제가 생각은 법률가가 제일 먼저 대체될 것 같아요. 네. 판사, 변호사, 검사는 애초에 기존의 선례에서 다 찾는 거잖아요. 사례에서 학습해서 거기서 결과를 찾아서 답을 내놓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판사는 AI로 대체도 되겠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은 AI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었죠. 네. 못할 일, 네. AI가 못할 일은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한 일,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일, 상황이 수시로 변해서 복합적인 일. 국회의원은 AI가 대체를 못하겠다. 이거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상황이. 매 순간순간 너무 변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같다 하더라도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매우 복잡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판사를 대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변호사 대체하는 건 이미 많이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사실 이제 법률 뭐 그만은 진짜 판례 뭐 규정 막 수신간적으로 여기는 다 공부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좀 초년의 이 변호사들이 사실은 좀 갈 데가 없어지는 계속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체하는 일이 사실상 이미 그러니까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판사를 대체할 수 있냐 문제 이건 사실은 사회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이 기능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직업을 과연 AI가 대체하게 해도 돼 진짜로? 뭐 이런 사회적 결정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고인민법원에서 먼저 그 재판에 대한 결정 그거를 먼저 추천을 하게 해요. AI가. 그래서 AI가 추천한 대로 판결을 안 내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유를 써야 돼요. 판사들이. 합리적이네. 네. 네, 그렇게 네. 쓰게 돼 있고 네. 뭐 에스토니아 같은데 작은 나라는 이제 굉장히 뭐 이런 거 무슨 비트코인도 그렇고 막 실험적으로 앞서서 막 디지털화한 것도 막 나서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그 간단한 소액 판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도입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좀 간단한 약식 사건부터 좀 도입을 하는 것부터 좀 바뀌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들도 지금 번아웃 증후군 막 있고 막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많이 덜어줄 수 있고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판결에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이거는 보조를 할 수 있지만 AI한테 다 맡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AI는 일단 일관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 뭐 유전무죄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편향성은 안 가질 거다. 그러니 차라리 AI 판사가 좋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거. 이 정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 사회적 또 상황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과연 AI가 할 수 있겠냐 그게 제대로 된 정의겠냐 이런 기계적인 정의가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사회적으로 대체하자는 결정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데 2024년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 네. AI 기본법이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 네. 네네네. AI 기본법을 지금 통과를 함으로써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AI 시대를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겠다. 그런 다음에 그럼 뭐가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AI 지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AI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능과 규제를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AI 기본법은 일단 개문 발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법에는 지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24년 12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럽연합 EU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통과를 했고요. 이 법안이 현장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도 이 법안의 통과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세계 두 번째냐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효과는 일단 좀 불확실성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다. 이게 법을 만든다는 게 21대 국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폐기가 됐었잖아요. 또 22대 때 또 시작이 됐고 근데 계속 이제 법 제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뭐 각계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몇 년간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됐었는데 일단 이게 좀 정리가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디 부분을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지원하고
정책적 중장기적으로 정책 지원 정책을 쭉 이렇게 세우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기업들은 내가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 것 같으니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체계를 좀 갖췄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현장에 적용이 되지는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뭐 이렇게 디테일이 중요한 이제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고영향 이제 AI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 안전성에 또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의무들이 주어졌고 또 사전 이제 사실 조사 같은 그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 사실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영향 AI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지금은 규제가 딱 고영향 AI하고 그리고 이제 생성한 컨텐츠에 대해서 컨텐츠의 표시 의무 뭐 이런 투명성 의무 이런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이제 고영향 AI가 어떤 것들까지 들어가야 돼. 막 이게 지금 이제 논점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령이 그걸 잘 담아야 되는 거죠. 지침에랑. 그럴 때 이제 기업하고 좀 이런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의견이 좀 다른 거죠. 기업들은 이걸로 과도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제대로 피기도 전에 규제에 억눌려 가지고 죽을 수 있고 그러니 그걸 최대한 합리적으로 좀 담아달라. 최대한 적게 담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시민단체들은 충분하게 좀 권리 보호가 안 된 것 같다. 뭐 개인정보도 그렇고 프라이버시도 그렇고 뭐 그런 이제 우려가 같이 제기되는 상태니까 뭐 정부는 이제 최대한 뭐 균형적인 사고로 접근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게 좀 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EU조차도 AI법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막 만드는 세부 적용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그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기반의 규제 사항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안 돼, 금지. 뭐 이런 거는 이런 위험해. 그러니 이렇게 규제를 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럴 거냐? 그리고 그 규제가 실행 가능할 거냐? 그리고 기업들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법이 되면서 그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또 실정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을 해보면서 과연 현장에서 이게 될 수 있는 규제인 건지 그 필요성이라든지 실행 가능성들을 계속 검증하면서 현장에 안착시키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폭넓은 규제 완화 일정한 그 조건 내에서 샌드박스나 특례 같은 게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항상 규제와 혁신의 딜레마지만 그게 같이 잘 보완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예전에 그 자기네들의 데이터를 전부 API로 해서 공개하라는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PSD2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굉장히 은행한테 규제인 것 같지만 그 규제를 만들면서 핀테크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리고 은행도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었고 뭐 저희가 또 뭐 드론이라든가 자율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혁신 의료기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안전이나 표준 이런 기준을 안 만들면 그게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 안 되면 시장에서 그게 쓰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시장도 크고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규제와 혁신이 서로 트레이드 오프다. 그래서 예를 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규제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까 제가 강조드린 말씀처럼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특례나 샌드박스를 좀 활발하게 하도록 대폭하자.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AI 강국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AI 정책이나 이제 우리 당에서의 AI 기본법의 어떤 변화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규제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규제를 먼저 하는 것은 조금 많은 기업들한테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담아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테일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시거나 이제 챗GPT부터 이제 써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단은 처음엔 두려움인데 막상 써보시면 이렇게 유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또 다른 비서 한 명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일개로 뭐 슬로건 하나를 만든다고 쳐도 주제만 던져주면 한 여러 가지 슬로건을 이렇게 딱 후보군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보고서 리포트 같은 거 정리하는 것도 자료 찾아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문단으로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해주는 능력은 완전히 탁월하기 때문에 또 한 명의 비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AI 미래 시대는 AI를 잘 활용하는 자와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자로 구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I를 두려움의 상대로 보실 것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 그냥 서포트해주는 누군가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일이 편해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은 이 단순 업무는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걸 좀 세련되게 조금 정교하게 다듬는 일을 하면 생산성은 훨씬 더 증대될 거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었는데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 요거 모두의 질문 Q에서 나와서 질문하셨던 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회 안전망이나 뭐 제도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정말 너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AI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 내 일을 뺏어가면 어떻게 이게 두려움인데 그렇지 않고 생각을 좀 전환하시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지금 일을 1시간 걸려서 일만큼 했다면 1시간 걸려서 4배 할 수 있다면 그 3의 잉여 소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다. 아주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까?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을. 네. 네, 이제 사실은 아직은 이제 AI 좀 거품론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돈은 아직은 너무 적게 본다. 근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냐, 무슨 재분배 네. 얘기냐라는 의견을 이제 기업가들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도라는 게 항상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설계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이제 사회적 수용성 높이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같이 가져가는 게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실제로 AI가 생산성을 그렇게 많이 높일 거냐에 대한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시장 조사 기관이나 투자 기관들은 뭐 GDP를 뭐 7%까지 올린다 10년 동안 뭐 이런 데이터를 내놓기도 하지만 뭐 또 반대로 그 우리 데런 아스무글루 MIT 교수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AI가 그렇게 놀라운 기술일까? 그냥 그저 그런 기술로 끝날 수도 있고 생산성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생산성 증가가 뭐 0. 몇 %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이제 뭐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료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은 또 AI가 우리가 좀 체감하기에 이미 이제 그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막 체감하면서 생산성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 생산성을 그렇게 올려서 굉장히 부를 이제 어떤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 부를 독점하게 할 거냐? 그럼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동안에 막 어떤 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람을 같이 부유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역사적 그 증거들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오히려 부의 편차를 늘려왔던 거죠. 훨씬.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수정해 주지 않으면 AI는 더욱더 그런 독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미 빅테크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도 우리가 뭔가 예견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대로 뒀을 경우에 그렇다면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인 안전망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재교육. 그래서 리스킬링, 업스킬링이라고 하는 재교육을 시켜서 이 없어지는 일자리, 바뀌는 일자리에 적응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좀 선별적으로 뭐 취약계층들한테 또는 또 약한 기업들한테 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선별적 지원 같은 게 이제 전통적인 제도, 그 지원 제도라고 하면 좀 파격적인 얘기들을 또 하죠. 로봇세, 뭐 AI세. 그런 거 걷자.
거기서 이렇게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을 일자리 대신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랬을 땐 그걸 거둬서 이제 좀 재분배하는 것들.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시차로 보면 아직도 조금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 있는 논의가 이제 기본소득입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그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일정한 조건으로 여기저기서 줘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런 실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재미있게도 그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빅테크의 수장들이에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 뭐 샘 알트만, 뭐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막 기본소득을 주장해요. 실제로 샘 알트만은 또 자기가 그 일정한 소득 실험을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 바뀌는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논쟁거리가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줄어들 거야. 일 안 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회가 뭐 이 사람들한테 그걸 주게 되면 뭐 억지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가 긍정론이라고 하면, 반대로는 오히려 일 안 해가지고 근로의욕 다 떨어져서 생산성도 오히려 결과적으로 전체 그 사회가 그런 활력과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 뭐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즉흥적인 오락거림, 또 마약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또 그거를 또 하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 같은 게 굉장히 와서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기존의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지원 제도랑 중복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완전히 복지 제도를 새로 개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뭐 주자 말자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기본소득이라는 게 앞으로 진짜로 AI 쪽에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사회에서 많이 생성된다 그러면 그게 편중이 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국가적으로 제도가 필요할 거고,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실험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는 오히려 이렇게 뭐 기부도 하고, 예전에 못했던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기부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또 오히려 더 근로의욕, 뭐 창업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지금 결과들을 이제 막 분석해서 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갑자기 AI가 막 급하게 지금처럼 마구 빨리 발전해서 어느 순간 이제 AI가 많이 우리를 대체를 해버렸다. 왜냐하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 친화적으로 발전시켜라. AI를 도입하더라도 사람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지 뭐 자르거나 대체하지 말라고 정부는 하겠지만, 그걸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재교육시키고 이게 그 케어하는 대신에 AI랑 같이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에 뭔가 인센티브를 뭐 세금이든 지원금이든 주지 않으면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갑자기 이제 기본소득으로 막 그걸 이제 보완하자라는 논의가 급물살 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의 어떤 제도에 맞는, 또 우리의 문화 특성에 맞는, 국민성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가 우리가 몇 달 그냥 공무원들이 막 밤새가지고 페이퍼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저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을 조금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이건 아마 써보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마 느끼셨을 텐데, 챗GPT가 그 일반형이 30불 하잖아요.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용은 한 300불,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걸 써본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은지 아니까, 이거를 못 써본 사람들한테 이걸 좀 써보게 하면, 경험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경험해 보시라고, 경험해 보게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성능 AI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고영양 AI냐, 고성능 AI냐, 뭐 강 AI냐 비슷한 얘기예요. 스트롱 AI냐, 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단순한 AI를 위크 AI라고 한다면, 아까 의도나 감정이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그런 AI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게 강 AI 그리고 우리가 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진 그런 정도의 AI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는 많이 달라질 텐데 그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AI의 발전 속도로 보면 아마도 머지않아 그런 강 AI의 출연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SF에서나 보일 법한 많은 영화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SF에서 먼저 상상력을 발현해서 만들어냈던 모든 이야기들이 현실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화성에 살거나 달에 가서 살거나 또는 우주 여행을 간다거나 했던 모든 일들이 예전에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차곡차곡 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만들 세계도 어쩌면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일지도 아주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은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래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사회의 교육과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충분한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네, 교수님도 많은 얘기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좀 실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냥 얘가 인식만 하고 뭐 그러던 AI가, 그래서 뭐 분류 추천하고 이런 AI가 이제 막 생성을 해내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에이전트 AI라고 그래서 이제는 얘가 계획도 하고 행동까지 해주는 거예요. 뭐 구매도 대신해주고 메일도 대신 보내주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가고 있고, 뭐 지금 또 AI가 로봇이 결합해가지고 뭐 그런 몸을 가진 피지컬 AI, 또 AI. 피지컬 AI 네.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가 잘하는 모양새들. 거죠, 로봇 AI. 네, 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사실 우리가 뒤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 산업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기술을 빨리빨리 우리도 발전시켜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도 유지하고 발전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하신 본질적인 문제들. 정말로 AI가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잘 기능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들을 계속 그것도 우리가 같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신경을 쓰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게 우리 인류 운명을 좌우하는 게 그냥 정말로 무슨 천재 같은 빅테크의 개발자들 몇 명, 또 우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손에만 맡겨 놓을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나라가 또 국제적으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견국으로서 여러 나라의 목소리도 규합하고 윤리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규범을 만드는 데 좀 주체적으로 앞장을 설 필요도 있고요.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정부는 열심히 그런 정부 제도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겠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오면 더욱더 그걸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또 열심히 그런 혁신을 한다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쓸 거냐가 또 이게 시장과 정부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를 되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AI가 돼야 되냐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입법과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잠시 후 7시부터 이재명 대표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오늘 1일 MC 황정아였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